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에게 남길 수 있는 메시지는 진짜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의 첼시전 승리에 절대로 만족하지 마라. 진짜 위기는 당장 주말에 또 다가올 것이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맨유 첼시전 경기 리뷰를 막 찍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단독으로 또 모시게 됐습니다. 마레스카가 아모림 종신시키고 싶어서 큰 그림 그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항상 뭔가 요즘 상대하는 그 감독들마다 약간 아모림을 향해서 샤라웃을 보내긴 하더라고요. 아모림 정말 좋은 감독이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뭔가 약간 좀 킹받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모반 무솔 텐아 중에 아모림의 메뉴가 가장 최악인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중에서 제일 좀 최악이라고 느꼈던 감독은 저는 아직도 바날인 것 같거든요. 모에스에 대해서도 물론 얘기하시는 팬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모에스는 그래도 이적 시장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감안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바날 같은 경우는 이적료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두 번째 시즌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바날이 가장 좀 좋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에서 아모림은 길을 그렇게 잃어버린 걸까요? 제가 지난주에 맨더비 끝나고 얘기를 했었을 때 아모림이 길을 잃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길을 잃는다는 것은 결국 감독에게는 이제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 저는 감독이 길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감독이 경질될 때는 물론 이제 경기에 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 경질의 시발점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름의 그 선후 관계를 따지자면 말이죠. 아모림 이전에 이제 테나흐 쪽을 생각을 해보면은 테나흐가 마지막쯤에 아이디어가 이 사람이 고갈됐다라고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트랜지션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좀 극에 달했다라고 이제 느꼈던 때가 있었거든요. 공격진에 좌 레시포드, 우 가르나초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극강의 트랜지션 축구를 하려는 그 움직임을 보였을 때 저는 테나흐 감독이 이제 좀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약스 시절에는 그래도 나름의 이런 포제션 플레이를 하려던 감독이었는데 포제션 플레이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감독들이 반대발 윙어를 쓴다거나 그러는데 오른발잡이인 가르나초를 이제 오른쪽에 두는 것을 보고 반대발 윙어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스피드로만 승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감독이 길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아모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모림 감독은 저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 아닌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꽤나 흥미로운 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모림 감독이 테나흐 감독처럼 본인의 철학을 놓는 그런 모습을 일단 절대 보이지 않고 있죠.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아모림 감독이 자신의 철학은 교황도 바꾸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이네오스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된 이후에 이적 시장에 대한 결정권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보드진이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전 보드진들은 글레이저나 에드 우드워드 그리고 존 머터프 이런 식으로 이제 보드진이 구성되었을 때는 감독에게 그 이적 시장의 결정권을 저는 조금 더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이제 테나하 감독이 대표적인 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아모림 감독이 시스템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지 않는 그 보드진들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게 된 거죠. 이번 시즌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보드진이 스트라이커를 영입할 것이냐 미드필더를 영입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했다 그랬었잖아요. 결국에는 스트라이커를 영입했고 이거는 다시 얘기를 하면 이제 미드필더 영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감독뿐만 아니라 이제 보드진들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이제 마련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모림 감독이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미드필드 구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드필드 구성에 아모림 감독이 그 확실한 컨셉을 두고 있어요. 발밑이 좋고 공격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는 선수 한 명. 이제 그게 브루노 아니면 코비 메이누 둘 중에 하나죠. 수비진들을 보호하고 중원 싸움에 이제 전투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는 미드필더 한 명. 이걸 이제 카세미로 아니면 우가르테 둘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아모림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미드필드 조합에 따른 성적을 이렇게 기록해 봤어요. 단순히 뭐 승무패뿐만 아니라 그때 경기에서의 패스 성공률이 어땠고 공소유권이 어땠고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졌어요. 왜냐면 승무패만 이제 기록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브루노 카세미로가 아모림 감독 체제 아래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거든요. 3승 2무 3패였어요. 승률은 이제 33% 정도죠. 승리를 거두었던 3승도 심지어 지난 시즌 최종 라운드였던 38라운드 아스톤 빌라전 이제 전반전에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키퍼가 퇴장당했던 그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의 3라운드 번리전 그리고 5라운드 첼시전이었습니다. 공교롭
공교롭게도 첼시전도 전반전에 산체스 키퍼가 퇴장을 당했죠. 3승을 거두었던 경기들도 승격팀을 상대로 거두었던 승리 하나, 그리고 전반전에 키퍼가 퇴장을 당했던 경기 둘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선택을 받았던 조합이 이제 브루노 우가르테입니다. 브루노 우가르테는 최근에 맨체스터 더비에서도 기용이 됐었던 조합이었죠. 브루노 우가르테는 8경기에 나섰고요. 두 선수가 같이 나섰을 때의 기록은 4승 4패였습니다. 승률은 50%로 어떻게 보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4승을 거두었던 경기들도 지난 시즌에 맨시티 원정 0대1로 지고 있다가 이제 아마드 원맨쇼로 2대1로 역전승했던 경기였죠. 그 경기랑 풀럼 원정인데 나머지 두 경기가 입스위치 타운하고 레스터시티 승격팀 상대로 거두었던 승리였어요. 이 4승도 아주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현지 팬들이 유독 좀 많이 원하고 있는 메이누가 투입되었을 때의 기록인데, 메이누 브루노가 같이 뛴 경우는 없습니다. 메이누 우가르테만 따지고 보면은 7경기를 같이 뛰었고 기록은 1승 1무 5패, 상당히 안 좋은 기록이죠. 그리고 이 1승도 지난 시즌에 사우스햄튼전이었어요. 승격팀이었던 사우스햄튼도 심지어 0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드필드 조합이 메이누 우가르테에서 브루노 콜리어로 바뀐 다음에 역전승을 했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메이누 우가르테는 사실상 이번 시즌 그림스비 타운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조합은 현실적으로 좀 성사되기가 어렵다, 개인적으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록들을 굳이 세세하게 파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 옵션 4명, 브루노, 메이누, 우가르테, 카세미로 4명으로는 그 어떤 조합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대한 얘기도 이제 워낙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기 때문에 브루노에 대한 기록도 제가 잠깐 찾아봤거든요. 역시 브루노 3선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브루노가 3선으로 나섰을 때, 그리고 브루노가 2선으로 나섰을 때의 기록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브루노가 3선으로 나섰던 경기가 지금까지 이제 14경기가 있었어요. 7승 2무 5패, 승률은 정확히 50%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승리했던 7경기 중에 조금 전에 말했었던 맨체스터 시티 원정 경기 0대1에서 2대1로 역전승했던 그 경기도 있긴 합니다만 7경기 중 3경기가 승격팀 상대로 거둔 승리였고요. 입스위치 타운, 레스터, 번리. 2경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전에 퇴장자가 발생했었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그리고 산체스 키퍼가 퇴장을 당했었던 그 경기들이었어요. 7승 중에 5승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2선인데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2선으로 나섰을 때 기록이 어떨 것 같은가요? 많은 분들이 페르난데스 제발 2선에 좀 써라,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2선으로 15경기에 나섰습니다. 15경기에 나와가지고요. 기록이 2승 5무 8패입니다. 승률은 13%에 불과해요. 심지어 이 15경기 중에 9경기가 2선에 나섰다가 경기 중간에 3선으로 자리를 이동을 해요. 그만큼 페르난데스가 지금 3선에 없었을 때 아모린 감독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 정리하자면 브루노가 3선에 나서던 2선에 나서던, 그리고 브루노가 어떤 선수하고 같이 파트너를 이루던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가 확실히 어느 정도의 그 물갈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저희가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여름 이적 시장 때에는 적어도 2명 정도의 새로운 미드필더가 일단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빠르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이제 미드필더가 영입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겨울 이적 시장에서 확실한 직전감의 선수를 영입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돈이 있더라도 과연 선수를 데려올 수 있냐 이거죠. 지금 뭐 링크가 나 있는 뭐 엘리엇 앤더슨이라든지 애덤 워튼, 이런 선수들도 지금 다 소속팀에서 유럽 대항전에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 심지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지금 경쟁도 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겨울 이적 시장 때 팀을 옮겨가지고 변수를 만들어낼 것 같진 않다라는 거죠. 말레바라든지 히울만, 이런 선수들도 지금 이적료가 워낙 이제 높고, 그리고 히울만 같은 경우는 국대에서의 입지가 탄탄하긴 하지만 히울만은 스포르팅 선수이기 때문에 스포르팅이 워낙 협상하기가 어려운 구단이라는 걸 저희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울만과 말레바도 당장 겨울 이적 시장 때 영입은 힘들 것 같다. 결론은 미드필드진 구성이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미드필더 쪽에서 뭔가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결국 백스리 쪽에서 이제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 맨유 첼시 리뷰를 했을 때에도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복귀가 지금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그만큼 좀 절실한 상황이에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복귀 일정이 대충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냐면, 사람들이 예상하기에는 막 10월에 복귀할 것 같기도 하고 11월에 복귀할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복귀를 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복귀를 해도 워낙 장기간 동안 이제 이탈을 했던 선수기 때문에 리저브 팀 경기도 결국엔 한두 경기를 정도로 뛰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간 이탈했던 선수들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실제 경기를 뛸 수 있는데 그 근육이 어떻게 보면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무릎이 건강한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근육 같은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실제 경기에 투입되면 좀 놀랄 수도 있거든요. 장기 부상을 입다가 돌아온 선수들이 근육 부상을 당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어찌됐든 복귀를 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12월쯤은 돼서야 이제 풀매치를 소화할 수 있는
있는 그런 핏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드필드진의 물갈이랑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회복 또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센터백의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지금 아모린 감독의 체제가 더 개선될 가능성은 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에게 남길 수 있는 메시지는 진짜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의 첼시전 승리에 절대로 만족하지 마라. 진짜 위기는 당장 주말에 또 다가올 것이다. 오늘은 일단 지난 경기 첼시전에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상한가 나름의 붉은색을 입고 왔는데 다음 주에도 부디 붉은색 상의를 입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